서울 아파트값이 5년 1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땅이 부족한 서울은 재건축에 집중해야 하는데 공사비 급등으로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SK이노베이션과 ENS의 합병을 시작으로 SK그룹이 사업구조 재편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중복 사업이나 전망이 어두운 계열사에 대해 대대적인 정리가 예상됩니다. 내일부터 코인 거래 시세 조종에 대한 처벌과 이용자의 예치금을 주는 내용을 포함한 새 법이 시행됩니다. 첫발은 내딛었지만 이용자 보호가 미흡하고 거래소 기능 정리도 필요해 지속적인 개선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곳곳에서 붕괴 침수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차량 피해가 3,000대에 육박하면서 추정 손해액도 늘어 내년도 보험료 인상 압박도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프리즘 시작합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4개월 넘게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강남뿐만 아니라 이제는 강북도 한 달 새에 2억 원 가까이 오르는 등 서울 전 지역이 무서운 속도로 오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대책을 오늘 내놨는데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씩 살펴봅니다. 먼저 문세영 기자입니다. 서울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의 전용 84제곱미터가 지난 4일 19억 2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한 달 전인 지난 6월 5일 같은 평수 같은 층의 아파트가 17억 3,500만 원에 거래된 것에 비하면 2억 원 가까이 오른 겁니다. 지난 2021년 9월 역대 최고가 19억 4,500만 원에 거의 근접한 수준입니다. 평소 안 팔리던 매물들도 다 팔렸고 6월 달 들어서는 호가들을 다 1억 이상 다 올리셨고 매수세가 따라오기는 해요. 용산구 이촌동의 한 아파트도 지난달 반년 만에 3억 원 가까이 오른 21억 원에 팔리며 신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값은 0.28% 올라 17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난 2018년 9월 셋째 주 이후 5년 1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갈수록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강남 4구를 중심으로 매물 소진되는 속도가 좀 굉장히 좀 빨라졌고 인근 다른 지역으로도 좀 확산될 수도 있다는 그런 기대 심리가 작용하고 있다. 서울 집값 상승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 부족으로 인해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공사비들이 많이 인상됨으로 인해서 분양이 잘 되지 않는 이러한 현상들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게 기조가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죠. 이런 분위기를 반영해 주택사업자들이 체감하는 서울 경기 전망도 지난해 10월 이후 처음으로 긍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SBS 비즈 문세영입니다. 정부가 수도권 등에 24만 호 가까운 집을 짓겠다고 했지만 문제는 서울 집값입니다. 땅도 부족하고 공사비도 크게 올라 제때 공급이 안 되는 건데 당장 획기적인 대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황인표 기자입니다. 올 들어 인천 아파트값은 0.3% 상승에 그쳤고 경기도는 오히려 0.72% 떨어졌습니다. 그 사이 서울만 1.21%나 올랐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공급 대책을 보면 남양주와 과천 등 서울 밖 3기 신도시와 그린벨트 해제 등 수도권 공급을 늘리겠다는 방안 위주입니다. 29년까지 3기 신도시와 수도권 우수 신규 택지를 모두 더해 총 23만 6천 호의 본 청약을 계획하고 있으며 서울의 경우 집을 지을 땅이 부족하기 때문에 재건축과 재개발을 통해 공급을 늘려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공사비 급등으로 이마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서울시가 최근 중재에 나선 잠실 진주 재건축의 경우 3.3제곱미터당 공사비가 666만 원에서 811만 원으로 22%나 올랐습니다. 공사비 상승으로 조합원 부담이 늘어나니 재건축과 재개발을 못하고 있는 건데 결국 공공이 나서서 집 지을 곳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는 게 전문가 의견입니다. 공공이 더 역할을 할 수 있는 철도나 국공유지나 서울 안에 있는 가용부지를 추가로 확보해서 분양이나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빠르게 추진할 필요가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지난 2021년만 해도 한 해에 3만 호씩 쏟아지던 오피스텔과 빌라 등 아파트 대체재는
전세 사기 등의 여파로 올 들어 5월까지 1,400호 공급에 그쳤습니다. 대체재 공급도 늘어야 전세값은 물론 매매값도 안정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SBS 비즈 황인표입니다. 국내 증시가 대형 반도체주 급락 충격에 크게 뒷걸음질 쳤습니다. 미국 반도체발 공포가 덮치면서 아시아 증시도 휘청였습니다. 자세히 들어봅니다. 지웅배 기자. 네, 지웅배입니다. 네, 먼저 증시 마감 상황 전해주시죠. 네, 코스피는 오늘 어제보다 0.67% 내린 2,824.35의 장을 마쳤는데요. 외국인이 오늘도 4천억 원 가까이 순 매도하면서 한때 2,800선을 내주기도 했습니다만 장마감 직전 낙폭을 줄이며 다시 회복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0.84% 내린 822.48을 기록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후 5시 40분 기준 어제보다 50전 오른 1,381원 80전을 기록했습니다. 미국이 동맹국에 강하게 반도체 관련 대중 규제를 요구할 것이라는 소식에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가 3% 넘게 급락했습니다. 다만 엔비디아의 고대역폭 메모리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일부 외신 보도에 삼성전자는 상승 전환함에 마무리했습니다. SKENS와 합병 소식을 전한 SK이노베이션이 3.17% 내렸고 이 때문에 그룹 내 투자 지주사인 SK스퀘어는 8.34% 급락했습니다. 그나마 체코 원전 수주 소식에 한전기술과 원전주인 한전산업이 급등했습니다. 아시아 증시도 충격을 받았죠. 네, 일본 니케이 지수와 대만 가권 지수도 자국 반도체 업종 중심으로 2% 안팎으로 빠졌습니다. 중국 증시가 그나마 0.48% 오르면서 2,900선 후반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내일 발표될 미 경제 지표의 증시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입니다. 지금 물가나 금리의 이슈가 아니니까 그 부분의 영향들은 줄어든 것 같고요. 펀더멘탈을 걱정한 것보다는 수급 올림이 큰 것 같은데 빅테크도 실적이 좋다 이러면 올라가고 그러고 나면은 중소형주 올라가고. 이보단 다음 주 발표될 미국 빅테크들 실적이 주목됩니다. SBS 비즈 지웅배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월 대선 전에 기준금리를 내려서는 안 된다고 노골적으로 말하면서 한국은행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연준의 9월 인하 가능성은 유효하다는 분석이 우세하지만 한은의 인하 타이밍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이어서 오서영 기자입니다. 선거 전 금리를 내려선 안 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언론 인터뷰에서 미 연준을 노골적으로 압박했습니다. 미 연준이 부담을 느끼게 된 상황이지만 여전히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유효합니다. So while I don't believe we have reached our final destination, I do believe we are getting closer to the time when a cut in the policy rate is warranted. 파월의 선택은 9월에 내릴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치하고 금리 통화 정책하고는 관련 없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한은은 어떤 선택을 할까? 미국이 금리를 내린 걸 확인하면 한은도 따라 내릴 거란 전망이 여전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물가나 경기 흐름들 볼 때 조금 이제 인하 압력이 더 커지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이번 금통위에서 소수 의견 없이 동결로 진행됐었는데 다음 회의에서 이게 소수 의견 나오고 10월달 인하 가능성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커지는 트럼프 변수 속에 국내는 가계대출이 발목을 잡으며 한은이 통화정책 전환 속도를 더 느리게 가져갈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주택 가격하고 가계부채만 없었으면은 10월 달에 한국은행이 내릴 가능성이 높았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변수로 돼가지고 연기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만약 미 연준의 금리 인하가 늦춰진다면 한은이 아예 기준금리 인하를 내년으로 넘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SBS 비즈 오서영입니다. SK이노베이션과 ENS가 합병을 결의하면서 그룹 재편에 첫 삽을 떴습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주주들이 얽혀 있는데 변수는 없을지 먼저 윤지혜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SK이노베이션과 SKENS 이사회가 합병안을 의결한 이후 시장의 관심은 SKENS의 재무적 투자자에 쏠렸습니다. 사모펀드 KKR이 반대하면 양사의 합병이 무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SK 경영진들은 이러한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박상규 SK이노베이션 사장은 기존 취지대로 KKR과 우호적으로 투자를 유지하는 쪽으로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서건기 E&S 재무본부장도 특별한 변수는 없을 것이라며 11월 합병기일 전까지 자금을 인출하거나 중도 상환을 요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자공시에 따르면 SK E&S가 흡수합병됨에 따라 3조 원 규모의 상환 우선주는 SK 이노베이션에 이관됩니다. 미래 에너지 산업의 확고한 성장 기반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보다 과감하고 구조적인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통합 SK 이노베이션은 사내 독립기업 체제, 즉 한 지붕 두 가족 형태로 운영됩니다. 추가 재편과 관련해선 SK E&S 분할 상장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알짜 기업을 통해 적자 기업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주주들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과제입니다. SK이노베이션은 SK온의 상장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다방면에서 자금 조달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히며 추가 지원 가능성을 남겼습니다. 또 SK그룹이 재편 과정에서 수조 원대의 사모펀드 자금을 유치한 만큼 수년 뒤 상장을 시도하고 실패할 경우 이자를 붙여 되갚아줘야 하는 등 합병 이후에도 변수가 남아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비즈 윤지입니다. 보신 것처럼 SK의 사업 재편이 본격화되는 모습입니다. SK는 배터리와 친환경 등 미래 성장 동력 사업에 수익성이 좋은 이른바 알짜 계열사를 붙이는 식으로 추가 개편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어서 신채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 SK산하 반도체 가공 유통업체인 에센코어와 산업용 가스 회사인 SK 머티리얼즈 에어플러스가 SK 에코플랜트의 자회사로 편입될 전망입니다. SK 에코플랜트는 오늘 이사회를 열고 두 회사의 편입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건설업황 악화로 부진한 실적을 겪고 있는 SK 에코플랜트에 알짜 계열사를 붙여 수익성을 개선한다는 취지입니다. 에센코어는 지난해 반도체 불황에도 590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SK 머티리얼즈 에어플러스는 산업용 가스를 생산해 SK 하이닉스 등에 공급하는 회사로 에센코어와 마찬가지로 안정적인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SK 에코플랜트는 2026년까지 기업 공개 IPO를 성공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지만 지난해 300억 원 넘는 순손실을 내는 등 부진한 실적이 IPO의 걸림돌로 지적돼 왔습니다. 앞서 SK 에코플랜트는 2022년 1조 원 규모의 프리-IPO, 상장 전 지분 투자를 유치하면서 투자자들에게 2026년 IPO를 약속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SK 에코플랜트는 투자자들에게 첫 해 배당률 5%, 이후 매년 3%포인트씩 비율을 높여가며 배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재무구조의 그 안정성을 유지하지 않는 한은 기업 공개를 통한 자본 조달 등 기업 가치를 제고하는 데 상당히 장애 요인이 된다. SK의 여러 산업 재편 과정에서 재무구조의 안정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SK그룹은 적자를 이어가고 있는 우티의 지분 처분과 11번가 매각에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SBS 비즈 신채원입니다. SK그룹 내에는 3개로 쪼개져 있는 바이오 계열사도 있는데 이들의 구조조정도 예상됩니다. 합병보다는 중복되는 사업을 교통정리할 것이란 관측입니다. 계속해서 정광윤 기자입니다. SK그룹 내 바이오 계열사는 3곳. 바이오사이언스는 백신 개발과 위탁 생산, 바이오팜은 신약 개발, 팜테코는 합성의약품과 세포 유전자 치료제 위탁 생산이 주력입니다. 이 가운데 지분 관계를 따져보면 바이오사이언스는 최 회장 사촌 동생인 최창원 디스커버리 부회장의 회사입니다. 저건 최창원 부회장의 몫이니까 주 SK 산하에 있는 쪽을 먼저 손을 대려고 그러겠죠. 합병까지는 아니겠지만 투자가 줄겠죠. 군살 빼기를 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 최태원 회장은 지난달 경영전략회의에서 바이오 사업은 양적 성장보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질적 성장을 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오팜과 팜테코 위주로 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팜테코의 입지가 애매해진 상황입니다. 바이오사이언스가 지난달 독일 위탁개발 생산업체를 인수하는 등 영토 확장을 선언하면서 사업 분야가 겹치게 된 겁니다. 이에 따라 팜테코의 상장이나 일부 지분, 공장 매각 등 여러 사업 재편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런 가운데 뇌전증 신약 의존도가 큰 SK바이오팜은 다음 성과를 보여주는 일이 더 시급해지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7,900억을 투자해 방사성 의약품 후보물질 개발에 나서는 등 항암치료제 사업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SBS 비즈 정광윤입니다. 내일부터 가상자산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됩니다. 불법 행위를 엄벌하고 거래소가 파산하더라도 이용자가 예치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이용자 보호에 집중했습니다. 먼저 김동필 기자입니다. 논의 2년여 만에 지난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심에만 기대온 가상자산 시장이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핵심은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 거래 규제입니다. 모든 예치금은 은행이 보관하도록 해서 거래소가 파산하더라도 이용자가 예치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준비금이나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동안 안 주던 이자 성격의 예치금 이용료도 연간 1%가량 이용자들에게 줘야 합니다. 또 보유한 가상자산 총 가치의 80% 이상을 매일 시세에 맞게 산정해서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규율 체계도 강화됩니다. 앞으로 가상자산 시장에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 시세 조종 행위,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가 금지되고요. 위반 시에는 처벌됩니다. 불공정 거래에 대해선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고 부당이득의 2배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도 가능합니다. 법 시행에 맞춰 금감원과 검찰은 시세 조종 등 불공정 거래 차단 공조 체계를 강화해 왔습니다. 법 시행 이후에는 엄정하고 신속한 감독 검사 및 불공정 거래 조사를 통하여 시장 규율을 확립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만 금융당국은 법 시행의 가상자산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SBS 비즈 김동필입니다. 보셨듯이 법은 시행되지만 아직은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이용자 보호도 여전히 미흡하고 금융당국 대로 주식시장만큼 거래 안정성도 부족합니다. 계속해서 이번 법 시행 의미와 한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이정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기자, 내일부터 달라지는 게 뭡니까? 네, 가장 큰 변화는 무법지대였던 가상자산 시장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상 거래를 상시 감시해야 되고 보시는 바와 같이 금융당국이 직접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조치에 나서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네, 이용자는 이제까지는 못 받았던 예치금 이용료, 그러니까 일종의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 예탁금 이용료 수준인 약 1%에서 1.5%가량이 예상됩니다. 가상자산 사업자의 보험 가입이나 준비금 적립 의무도 생겨서 사업자가 망해도 예치금만은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지만 이것만으로는 좀 충분치 않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업자가 자신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해서 보관은 하지만 망할 경우에는 모두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자체는 보호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주식 시장에서는 가능한 시장 조성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코인 시장에서는 유동성을 공급하는 목적의 행위까지 모두 금지됐기 때문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시장 조성 행위가 허용되지 않고 모두 형사처벌이 되는 걸로 이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거래소가 상장과 유통 그리고 폐지 기능까지 모두 맡다 보니 유동성 공급 등을 허용하게 되면 시세 조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인데요. 다만 시장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예외 조항까지는 없다는 점이 한계로 꼽힙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업계에서는 아직 갈 길이 멀었다는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네, 벌써부터 이용자 보호에만 집중한 반쪽짜리라는 비판이 나오는데요. 네. 거래소가 상장, 거래, 보관 등 모든 업무를 하는 이해상충 문제에 대해 2단계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투자 자산으로 볼 것이냐, 국민적인 논의가 국회에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법 시행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보완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중부지방에 이틀째 기록적인 폭우가 계속되면서 주택과 차량에 물이 들이닥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취재기자 바로 연결합니다. 류정현 기자. 네, 유정현입니다. 네, 먼저 비 피해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기상청에 따르면 어제 오후 3시부터 오늘 오후 3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파주 380.1mm, 강화 367.2mm,
서울 은평 161mm, 강원 철원 동송 255mm 등입니다. 이처럼 많은 비로 인한 피해도 있었습니다. 서울 종로구 부암동에서는 오늘 낮 12시쯤 주택 축대가 무너지면서 주차돼 있던 차량이 파손됐고요.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후 2시 기준으로 주택 침수 56건, 도로 침수 또는 장애가 164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최대 15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차량 침수 피해가 큰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3시 기준으로 12개 손해보험사에 접수된 차량 피해 건수는 모두 2,941건입니다. 추정되는 손해액도 270억 원에 근접했습니다. 1년 전 이맘때 차량 침수 피해가 1,000건, 손해액이 130억 원 정도였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 피해가 유독 심각합니다. 보험사들은 피해 고객의 보험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보험료 납입 의무는 최장 6개월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카드사들 역시 피해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대금 청구를 최대 6개월간 유예합니다. 당장 내년 보험료 인상이 걱정인데요. 그렇습니다. 보험금 지급이 불어나면서 손해율도 높아질 전망입니다. 이미 지난 5월 말 기준 5대 손보사의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80%에 근접한 상황이라 올해 자동차 보험 적자가 점쳐집니다. 그만큼 내년 자동차 보험료 인상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정부가 서민들 대상으로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해서 은행에 대신 갚은 대위 변제율이 치솟고 있습니다. 특히 최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햇살론 15의 경우 빌려준 돈의 4분의 1은 정부 돈으로 메꿨는데 정부가 대출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정동진 기자입니다. 급전이 필요했지만 신용이 낮아 시중은행에서 돈을 빌리지 못한 A씨는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소액 대출을 받았지만 이자도 내지 못했습니다. 햇살론을 빌리는 사람들은 정말 어렵고 진짜 힘든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게 15%나 하는 건 좀 많이 높기도 하고 햇살론까지 간 상태에서 일시나 월수 외에는 되지가 않더라고요. 국회 김한규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분기 햇살론을 통해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한 차주들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햇살론 가운데서도 햇살론 유스와 햇살론 15, 햇살론 뱅크의 대위 변제액이 올 들어 2분기까지 계속 불어났는데 특히 최저신용자를 지원하는 햇살론 15의 누적 대위 변제율은 25%에 달했습니다. 대출액의 4분의 1을 정부기관이 대신 갚아줬다는 얘기입니다. 정부나 정책기관이 대신 갚을 돈이 늘면 신규 차주에 대한 지원이 어려워진다는 지적과 함께 대출금리가 지나치게 높기 때문이란 비판도 나옵니다. 정책금융치고는 금리가 높은 편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정부가 그것을 좀 낮추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게.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햇살론을 지속적으로 늘리되 대출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다만 금리 조정에 대한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SBS 비즈 정동진입니다. 가계 순자산이 1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습니다. 지난해 부동산은 약세를 보였지만 주가가 반등한 영향이 컸습니다. 이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 순자산은 지난해 2경 3,039조 원으로 1년 전보다 2.1% 늘었습니다.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건 가계 순자산으로 가계 및 비영리 단체가 1경 2,632조 원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해 순자산은 2억 4,427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가계 순자산은 주택가격 하락이 지속되며 실물자산은 감소하였지만 주가 반등으로 금융자산이 늘어 2022년 감소해서 지난해에는 소폭 증가로 전환하였습니다. 집값은 떨어졌지만 주택 시가총액은 우리나라 GDP의 3배에 육박하고 가계자산의 75.5%는 여전히 부동산에 집중됐습니다. 집값이 고점을 찍은 2021년보다는 비율이 작아졌지만 올해 부동산 시장 열기가 되살아나면서 다시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 5월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23% 오르면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갖고 있는 자금이 부동산 쪽으로 상대적으로 많이 흘러가서 주식이나 금융시장으로 안 간다면 그거는 사실은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이제 그런 걸 좀 고려해서 정책을 펴야 되죠.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으면서 집값을 안정화하고 동시에 부동산 PF를 연착륙시켜야 하는 정부의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이상기후 탓에 수입 원두 가격이 치솟으면서 커피업계의 가격 인상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치열한 업계 경쟁 상황 속에서 가격을 올리기도 쉽지 않은데요. 이미 커피 브랜드가 넘쳐나지만 새로운 해외 브랜드의 국내 진출이 줄줄이 대기 중입니다. 정보윤 기자입니다. 점심시간 카페에 긴 줄이 생겼습니다. 식비 부담이 커졌다지만 아메리카노 한 잔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최대한 회사 칸틴이나 이런 데 구비되어 있는 커피 마시려고 하고 요즘 아무래도 물가도 너무 많이 오르고 그리고 밖에서 나가서 먹는 식대도 너무 많이 드니까 커피라도 조금 줄이려고. 가뭄과 폭염 등 이상기후 탓에 원두 생산량이 크게 줄면서 고급 커피에 쓰이는 아라비카 원두뿐만 아니라 인스턴트 커피에 쓰이는 로부스터 원두값도 올해 들어서만 50% 넘게 급등했습니다. 고환율까지 겹쳐 원가 부담이 커진 업계는 가격 인상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가격 인상이 이루어지면 소비 심리도 하락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반기 때 샀던 것들이 이제 하반기에 비용에 적용을 되는 터라 하반기에도 계속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원가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고요. 국내 커피 전문점 수는 무려 10만 개가 넘을 정도로 포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식을 줄 모르는 커피 인기에 백화점들은 해외 유명 브랜드를 경쟁적으로 유치하고 있습니다. 신세계 백화점은 블루보틀과 함께 미국의 3대 커피로 꼽히는 인텔리젠시아 커피바 매장을 선보였습니다. 롯데백화점은 커피계의 에르메스라고 불리는 모로코의 바샤 커피 유통권을 단독 확보해 이달 청담동에 문을 열 예정입니다. 중저가부터 최고가 커피 브랜드까지 가격 인상에도 못 말리는 커피 사랑은 흔들리지 않을 거란 전망입니다. SBS 비즈 정보윤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중부를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쏟아졌는데요. 현재는 강원 동부와 경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강원 동부와 경상 동해안은 저녁까지, 전라 서부는 저녁부터 내리겠고요. 그 밖에 전라와 경북 남부, 경남은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비가 시작돼 낮에 그치겠고 경기 남부와 영서 남부, 충청과 경북 북부 지역은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이번에도 집중적으로 강하게 쏟아지겠고 벼락과 돌풍이 동반되겠는데요. 오늘부터 내일 사이 전라와 경남 남해안은 30에서 60, 많은 곳은 120mm 이상이 되겠고요. 경북 남부와 경남에 20에서 40, 경기 남부와 영서 남부, 충청, 경북 북부 지역은 5에서 30mm가 되겠습니다. 침수와 범람 등의 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푹푹 찌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과 춘천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도 덥고 습하겠습니다. 낮에 속초 31도, 강릉은 30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도 무덥겠습니다. 낮 동안 광주 30도, 대구는 32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전해상으로 비가 오겠고요. 물결은 남해와 동해상으로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에도 남해안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5시 55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의견 있는 경제 채널 SBS 비즈.